연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사무관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연구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지방자치법을 연구했던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또 지방자치 일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또 울산시장 박명호 시장이라든가, 또 그리고 행안부 차관했던, 뭐 하여튼 그런 여러 유수한 저희 동기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법에 직접 그 이론을 만들고 실행을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뒤에 저는 연구를 하다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30년 만에 하는 거니까 공무원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다 해서 일본을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의 동경대학에 유학을 해서 2년 동안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거의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모집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자치로 바뀌는 지방자치 제도 과장이라든가, 그러다가 다시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자치 분권 지원단위자,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신에 관해서는 사실 실무 때부터 쭉 제도와 조금의 연구를 해오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퇴직을 한 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청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세종시를 건설하게 된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계획, 그리고 한글문화도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초기 구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세종시장이 되어서 행정수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도 바로 지방자치에 관한 사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과 실무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해온 적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를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이걸 설명을 해야 보다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된 표현을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해볼 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삼각파도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각파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한영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파도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물결이 치는 건데, 삼각파도는 각기 다른 방향의 파도가 부딪혔을 때 삼각파도입니다. 이 삼각파도에 갇히면 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물결을 타고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물결이 쳐오기 때문에 이걸 기필코 침몰될 수밖에 없어서 항해하는 사람은 삼각파도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삼각파도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각파도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사회적으로 기존의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호모데우스라든가 사피엔스라든가 하는 책에서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존의 법칙이나 원칙,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과학 용어였지만 지금은 역사적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삼각파도의 첫째 파도가 저는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인재 감각이 무감각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거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 이제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찌 보면 거의 포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저는 줄 정도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외국 유튜브를 보다 보니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바로 저출산 문제를 다룬 유튜브였습니다. 거기에 그 외국인이 남한이 한국이 이미 끝났다고, 이수오로는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에 끝났다.
왜 끝났는가라는 걸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출산율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3년도에 0.72명이었습니다. 24년도에 조금만 0.75라고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100명의 인구가 있을 때 0.71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일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근데 100명의 인구가 있을 때 아이를 낳는 여성은 50명이라고 생각할 때 50명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37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명의 한 세대를 부부를 이루어 살다가 그 세대가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인구가 37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37명은 그 다음에 어떤 세대, 다음 세대에서 몇 명을 낳느냐? 37명 중에 반이 얼마예요? 한 17명, 18명, 18명이 0.72명을 낳으면 문제는 10명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나면 100명의 인구가 13명이 됩니다. 다음 세대는 제로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2060년이 되면 약 30%가 죽고요. 2070년에는 1,700만 명이 죽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됐을 때 무서운 것은 노동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수가 감소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오버의 내용 중에는 한국은 2050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60년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30%가 줄어서 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됐을 때 2060년에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생계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도 없다. 수입도 보장이 못 받기 때문에 소득도 없다. 그래서 2060년 이후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060년도에 65세가 되는 분은 바로 오늘 30세가 된 청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30세가 되는 청년들은 65세라는 노인이 됐을 때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이 아직 무감각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한국 인구는 2100년까지 3,5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하로 감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출산에 의해서 어린 젊은 층의 연령은 인구는 줄어들고 3,500만 명 중에서 고령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게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 하나가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말은 얘기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소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교수님들께서 지방소멸 말씀을 드렸겠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입니다. 여기가 적어도 서울에서 행정수도를 얘기하고 서울까지 불과 KTX 45분,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종시에 바로 연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연동초등학교, 제가 사는 곳이라 제가 이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올해 입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신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3명 겨우 입학을 했습니다. 이 3명한테 장학금 다 주고요.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올해 입학식 환영회로 3명을 아이들 놓고 입학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학년이 3명인데 2학년은 2명이에요. 3학년은 4명입니다. 다행히 5, 6학년이 18명으로 돼 있어서 지금 연동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31명입니다. 그 연동초등학교는 과거에 1,500명이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운동장과 학교 교실 수는 바로 1,500명이 다니던 학교인데 지금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1명의 학생이 있는 연동초등학교에 선생님, 교사 수가 몇 명이냐? 29명이에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수모랑 학생 수와 교사 수가 비슷하다는 게 놀라자는 게 아닙니다. 5, 6학년이 18명인데 앞으로 2년 후에 얘네들 졸업하면 연장초등학교 어떻게 되죠? 앞으로 1학년, 2학년이 2명, 3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4, 5년 지나서 연동초등학교 입학생이 없어지면 학교 폐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죠? 이 20분의 선생님들 다른 직업, 다른 선생님들 갈 수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올해 3명이 아니라 1명도 신입생이 없었던 곳이 전국적으로 184곳입니다. 작년보다 21곳이 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지방소녀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심각해요. 올해 대전시만 해도 초등학교 중에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대전시에서 나왔다면 다른 농촌지역 아래서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인구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마구 없어지고 지금 어린이집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집은 지금 기왕에 지었던 어린이집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지금 전부 다 실직 상태로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가 3년 후에 교사가 없어졌을 때 3년 후에는 중학교가 교사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남의 먼 얘기가 아니고 당장 3년, 5년, 10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멸 위험지역 빨갛게 표시된 것 같고요. 국토의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은 이건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문제 좀 거론하겠습니다. 이 지방 소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수도권의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2019년도에 수도권 인구와 나머지 비수도권 전국의 인구 비율이 50% 같다가 2019년도에 드디어 수도권의 인구가 다른 여타 지방의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1%가 국토 면적의 11.7%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57%의 인구가 몰려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52%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격차가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문제입니다. 51%가 살고 있다는 정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동태적으로 볼 때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수도권 인구로 유입되는 인구 중에 청소년 인구 그리고 청년 인구가 90%. 그러니까 수도권에 노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갑니다. 왜 갈까요? 일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문제입니다.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이 문제 그냥 통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자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91%의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화적인 이유도 다 있겠지만 문화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것도 한 이유이지만 일자리와 이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치적인 양극화, 진영 논리의 심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지금 진영 논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누구를 지지하냐가 옛날에는 그저 발음으로 그저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했습니다만
지금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가 표현하는 순간 가족 간에도 왕래가 끊어지고 친구 간에는 단톡방에서 나가라. 정치 얘기하려면 나가라. 니들끼리 해라. 그 동창 간에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 간에도 정치적인 지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단절이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외면하고 회피하지 맙시다. 이런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예 정치 얘기 하지도 말자라고. 왜? 하면서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내란의 상태에 있는 나라지. 이게 어떻게 국민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작년에 그 탄핵 정국에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여의도와 광화문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 보세요. 인구만 갈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과 그들이 내세우는 상징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광화문에 모시는 사람들이 들고 오는 깃발과 여의도에 오는 사람이 들고 오는 팻말을 보세요. 이렇게 나라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양극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나 국민통합 얘기하고 화합한다는 게 쉽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 대립이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장관의 대립이 국회와 대통령이 대립하고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의회는 여소야가 민주당 의원이 많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시장에 국민의힘의 의원인데 여소야가 똑같습니다. 협조를 안 해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협치 안 됩니다. 왜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그냥 협치해라 대화로 통하지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우리가 되풀이하고 언제까지 살 거냐 이런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겠나?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지금 아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아이 낳아라. 그렇게 한다 해서 얼마나 나올 것입니까? 수도권 문제, 비수도권 문제가 이렇게 격차가 큰데 지방 소멸 어떻게 되겠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진영 논리 이렇게 심각한데 말로서 생각으로서 단톡방에 가면 좋은 말 너무 많아요. 통합하자, 화합하자, 행복하자. 되지 않는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제도를 얘기하고 이론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론 그만 얘기하자. 실질을 얘기하자. 원론 그만 얘기하자. 다 안다. 강론으로 가자. 근데 원론과 이론만을 얘기하지 실질과 그리고 강론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하는 순간 공격을 받고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기업 일자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000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74.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대학생의 42.5%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걸 뻔히 알고 있는데 가지 마라. 지방산자라고 취직이 한 거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체자입니다. 저는 선거를 뽑아서 저는 선출이 되어 정치 일입니다.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 때 제가 저출생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 소멸 문제라든가 정치 양극화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의 입장상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현실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만큼은 제가 관심이 가지고 제일 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중심으로 나누고 하고 저출생 문제나 또는 양극화 문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저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자꾸만 세종시의 지역 아젠다로 생각하고 그거를 다룬 언론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세종시와 해수부 이전에 관해서 세종시와 부산시의 지역구도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갈등을 부추깁니까? 저는 이건 지역 아젠다가 아닙니다. 국가 아젠다입니다. 왜 행정수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냐 말씀드리잖아요.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몰려있고 그리고 또한 학교가 있는데 그거 수도의 중심권을 비수도권으로 옮기지 않고 어떻게 수도권으로 그 집중되는 인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까지 상식선상이나 또는 이제까지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중심축을 지금까지 얘기하는 소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마치 팔이 부러진 사람한테 한짝고 붙이면서 해결하겠다고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행정수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실 그렇게 옮긴다고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해결이 될 거예요. 저는 수도권과 대통령실과 국회가 비수도권, 이제 세종입니다만 세종으로 옮기면서 국정의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다는 상징성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회 옮기고 대통령실 옮겼다고 해서 몇 명이 올까요? 그걸로 비수도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나마라도 하지 않고 대통령실도 국회의사당도 옮기지 않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건 부러진 팔에 반창고 붙인 거 똑같습니다. 반창고 붙여가지고 팔 부러진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술하지 않고. 지금 그런 아니한 생각으로 국정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단계는 수도권의 명문대를 이전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서울대학교가 됐든 고려대학교가 됐든 연수대학교가 됐든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학교를 찾아 수도권으로 오는데 그거 그대로 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서울로 안 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뭐 서울대에 옮긴다는 얘기 얼마나 황당하고 허황되고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방법 쓰지 않고는 이 특이점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완전히 이전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명문대가 수도권에서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왜 꼭 세종이어야 됩니다. 부산이면 안 되고 전라 호남 지역은 안 되냐. 왜 세종이 다 먹으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 가지시기 싫은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을 외면하는 생각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마주에 한전이 이전했습니다. 아시죠? 혁신도시. 올해 한전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출신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스타벅스가 없어도 직장을 옮기지 않는 이 현실을 볼 때 세종시도 못 오겠는데 세종시 넘어서 지역까지 옮긴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세종시, 특히 중부권에 수도권 명문대로 옮겨야 된다는 이유는 대기업이 지금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부권에, 적어도 중부권에, 저는 밑으로 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중부권에만이라도 대한민국의 메가스 탱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을 이전하는 유인책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시대가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AI 시대가 들이닥치고 양자 컴퓨터가 있고 바이오 산업이 세계 게임 체인저로 다가 들어올 때 우리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선도국가가 되겠습니까? 그 인재를 양성해 줘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따로, 고려대학교 따로, 연세대학교 따로 이것은 이미 시대가 지나갑니다.
지금 융복합수업, 학문도 융복합 연구입니다. 같이 있어져서 시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세종시가 척지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싱크탱크 16개가 다 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가 있고요. 서울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국제 비즈니스 뱅크 중요한 가속기 실험실이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최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걸 봤어요. 요즘은 하버드 대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학을 나온 출신은 그 대학 교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못 됩니다. MIT 나온 출신은 MIT 대학이 못 됩니다. 스탠포드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문의 순혈주의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IT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스탠포드나 칼텍이나 하버드 대학 가서 조교수 정도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그렇게 학문적인 융복하게 전혀 자기가 교수한테 배웠던 것을 또 제자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 교수한테 배운 것들을 바로 융복합하면서 학문의 발전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너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안 나오면 서울대학 교수 못 돼요. 언제까지 이 수면주의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학교는 모여 있습니다. 자꾸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연구나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MIT와 하버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스탠퍼드와 칼텍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학문이든 기술이든 같이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연구할 때 시너지가 꼭 하라는 건데 우리는 각자 떨어져서 그 대학 출신은 그 대학 교수 무엇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거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이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학도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시너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적어도 대학과 연구소는 새롭게 세종시로 옮기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와 국책연구기관과 그런 것들이 이미 와 있는 곳에 시너지를 얻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가 싱크탱크를 그래서 세종시 주변으로 해서 바로 글로벌 스타트업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대기업이 유치가 됩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옛날같이 지방세 감면해주고 무슨 인센티브 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유치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아웃오브데이트입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대기업의 관심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글로벌 기업입니다. 지방세 따위 그냥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정말 대기업이 열망하는 것은 고급 인력입니다. 그 고급 인력을 찾아서 외국에도 가고 외국의 인력, 국적을 불문하고 스카우트하고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준이에요. 그들한테 고급 인력을 공급해주는 시스템 없이 유치해라, 이전해라 정부가 그런다고 해서 대기업이 움직입니다. 대기업은 말입니다. 인재를 찾아서 외국도 갈 그런 곳이에요. 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문대학을 중부권에 전부 다 그 직접을 시키고 클러스터 만들고 거기서 대기업들이 그 인력 공급을 받아서 대기업이 말하자면 그 대전 세종 이남으로도 옮겨서 거기서 배출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균형 발전 내지는 지역 성장이 되지.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 오너들 많이 만납니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첫째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라. 없어요. 다 소리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 앞으로 미래에 사활을 걸고 바라봐야 될 일이지. 서울대학교가 세종으로 간다고 택동 소리 하지 마라. 어떡하라고. 아파트 어떡하라고. 이런 형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저는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저출생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물어보는 얘기를 할게요.
행정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행정수도의 법제화 문제. 아마 여기 교수님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개헌을 빼야 되느냐 말이야. 개헌 없이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뭐 이런 문제.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행정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수도는 2004년도에 관습법상 서울은 국회와 대통령이 소지하는 도시라고 헌법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헌법상의 조문이 아니라 관습법법의 해석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없는 것을 수도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세종시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만들었다가 행정수도로만을 쓸 수가 없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가 움직이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실이 세종을 오려면, 적어도 지방으로 오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원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만들었습니다. 국회 분원을 세종에 만들자 해서 국회 분원을 옮기는 근거법이 국회 규칙이라서 그것이 개정이 돼서 확정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은 제2집무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자체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복도시건설특례법을 개정을 해서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예산도 설계비라든가 하는 것들을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을 바꾸어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길 것이냐라는 문제 이전에 저는 일단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일단 옮겨 놓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국회 분원이라고 하지만 그건 세종 국회의사당이에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10만 평입니다. 지금 세종시로 확보한 국회 분원의 부지가 19만 평입니다.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분원이라고 그러지만 작은 집이 아니에요. 17개 상임위 중에서 6개가 서울에 나왔고 11개가 세종에 오도록 이미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회 제1 분원이 여기고 그게 분원인 것인데 법제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 분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대통령 지금 집무실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관저 어디 있습니까? 용산으로 옮겼다고 그것도 아니다. 청와대는 국민한테 개방했다.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개조해서 들어가요. 그걸 끝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왕철 meeting 청와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부지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규모에 걸맞는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는 좀 영빈감도 없어요. 좀 그럴싸한 위상을 국가적인 국격에 맞는 대통령 관저 새로 줘야 오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수도고 대통령 관저라면 정말 위엄과 품격이 넘쳐나요. 우리 그거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다 지을 거예요? 세종시에 지면 딱입니다. 딱입니다. 돈도 덕게 듣고 부지 널널하고 충분합니다. 널널하고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다 보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제 세종의사당을 옮기다 보면 거기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직원들도 옮겨야 되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직무를 많이 두시고 그리고 국무회도 여기서 자주 여시고 그러면 인구와 그 다음에 수도권 사람들이 지금 부처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휴에 수도로서의 실질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했을 때 헌법을 개헌하는 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바꾸고 옮기겠다. 그 생각 버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이 장애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법률로서의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니면 첫째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신행정건설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 자체가 신행정수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관습헌법에 위반됐다라는 게 헌법의 결정이라면
다시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걸 제안해서 헌법재판소에 한번 다시 재심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 법률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의 헌법의 결정을 다시 번복해 준다면 그건 베스트. 근데 위험성이 따라 헌법재판소가 쉽게도 그 따라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2항으로서 지금 헌법상에 수도를 헌법을 해야 된다는 건 해석상의 간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수도로서의 지위와 그리고 별도의 법률로서 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헌법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헌법 개정을 어차피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는 헌법 개정은 아니지만 지금 헌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시대적 요구가 많아서 이때 헌법 요구를 행정수도 내지 세종을 하겠다라는 것을 헌법 명문화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와 무관하게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빨리 실질적으로 옮기면 이게 사실상의 수도 이전의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종시법리를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라는 그 행정중심국가제도 건설특별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건 건설법입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무관하게 2012년도에 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창설하고 그 지위를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세종시를 규정하는 두 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례법, 이건 이제 특례법 하고 있는데요. 그 특례법 조문이 30조에 불과합니다. 왜? 그 당시 인구가 7만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했지만 아직 그게 어떻게 도시가 전개될지를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필요한 몇 개의 조항만을 세종특별자치시 특례법에 되는데 그 30개 조항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조항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인구 40만을 넘어가고 있고 행정수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바로 인구 7만에 영기군의 연장선상에 있던 세종시 특례법을 가지고 제가 시장으로 뭘 운영해볼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군인 시절에 만든 특례법을 갖고 광역시 수도를 움직인다는 거 법에 어긋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이 특례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조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있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읍면동이 있고 그 외에 세종광역시가 있어요. 이거를 다리계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초사무를 우리 시민들은 기초사무 서비스를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읍면동에서 기초사무를 보는데 세종시청 근처에 있고 마찬가지로 가야 됩니다. 주기야광이라고 지금입니다. 주간에는 기초사무 보고 야간에는 광역사무 보는 건데 야간에 광역사무 보는 건 중앙부처하고 상대합니다. 저는 공무원을 한 30여 년 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있어봤고 자치단체도 있어봤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종시장만큼 바쁜 주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장군수가 얼마나 바쁩니까? 시도지사 얼마나 바쁩니까? 저는 두 개 다 해요. 시장군수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고 시도지사 해야 되고 중앙부처 대통령 장차하면 그 회의에 가 있고 읍면동장 회의는 제가 또 주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도에서는 시장군수 부총장을 하면 그만이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빠지면 읍면동이 안 돌아가요. 저는 정말 우리 다른 시도지사들, 저도 충남도 도지사를 했지만 토요일날 골프도 쳤습니다. 우리 시도지사님들 어울려서 골프 쳐요. 저는 엄두도 없는 그 토요일날 많으니까 어떡하고 골프 치러 가요. 골프 치러 가면서 이 생사 안 왔다. 맞아 죽을 일 아니에요. 주기 야광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2배의 혹사당하고 있는데 공급은 똑같아요.
이 문제 정말 우리 지금 불쌍해 죽겠어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 죽겠습니다. 세종시와 유사한 규모라고 하는데 원주시가 있어요. 원주시가 인구가 36만이고 우리가 39만입니다. 우리는 기초광역사무를 동시에 수준하는데 2,000명이고 원주는 기초사무를 하는데 2,000명이에요. 이거 바꾸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바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걸 바꿀 방법이 없어요. 특례법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만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더 부담합니다. 제가 세종시가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어렵다는 세금이 안 붙여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어떠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소위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해서 교부세를 두 군데서 받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있어서 시도민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기초시민이 시도민이고 시도민이 기초민이에요. 주민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광역과 이계층에서 기초가 있는 것은 기초자치에 내리는 교부세금을 받고 광역에서 내리는 교부세금을 또 받습니다. 세종시 하나만 받습니다. 단계층적이라고 해서 광역은 하나만 받습니다. 그럼 기초사무 안 해도 됩니까? 기초사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가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내요. 시군세, 시도세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민 입장에서는 시도세도 내고 시군세도 내지만 받아들이는 교부세는 광역 하나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필을 하니까 지금 특례법상 할 수 없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기초사무와 광역사무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퉁쳐서 광역교부세의 25%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3년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3년째만 되면 목을 매요. 그 연장에다가. 근데 25%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는 제주도하고 비교합니다. 제주도는 광역, 거기도 단계층제,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시군구가 있어요. 옛날에 제주도에서 시군구 시절에 받던 교부세, 그 액수 그대로를 확보했습니다. 그게 교부세 일에 3%를 정률제로 그냥 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국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받습니다. 우리는 기초분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제주도민하고 세종시민이 이렇게 차별받아도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내셔널 미니멈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특례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걸릴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매우 답답합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부담은 전국 평균 215만 원인데 22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시군세, 시도세 다 내니까. 그런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세출액은 우리가 전국 90%입니다. 왜? 교부세가 더 적게 내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종시는 조직도 바꿔줘야 됩니다. 주기야간의 공무원들을 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저는 세종시 그 시장이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차관권이 청정하고 있거든요. 2040년 없어질 거예요. 그 업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더 우스운 얘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할까요? 행복청에서 국비로, 그 회계라고 하는데, 국비로 시설을 만든 뒤에 다 지면 세종시를 이관해줍니다. 근데 이관에 따른 관리 유지는 안 해줘요. 그럼 지방기지서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련해요? 그래서 제가 이관 받는 것을 꺼려하고 계속 주장하는 게, 시설을 이관하면 인원과 관리 비용 같이 이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얘기합니다. 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특례법에서 우리가 가둬둬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세 얘기는 뭐 구체적인 거 나중에 자료를 좀 보시고, 오늘 자료는 제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세종시가 외화 내리네, 거기 대통령실 가고 국회 가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냐.
정말 이 속을 너무 모릅니다. 국회하고 대통령실 온다고 해서 세금이 거칩니까? 거기는 저 비과세 시설입니다. 유지관리는 안 합니까? 그럼 비용 안 줘요. 그러니까 세종시장으로서는 참 어디 벙어리 냉가슴 만들다고 할까? 남들은 세종시가 엄청나게 잘 사는 도시고 도시와는 미관, 외관도 멋있고 한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는 얘기가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주방세수가 적어서 그런다. 취등록세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다. 라고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지위를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수도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위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수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세종시에 대한 인제는 도시로서의 다시 자족성 내셔널 유니버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례법은 전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은 행정수도 특별법 따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특례법 따로 만들 일이 아니라 하나의 범위에서 지위도 얘기하고 그리고 재정이나 행정적 특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특례 그러니까 왜 누구나 특례다. 당연하잖아요. 단계 측면에서 특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교수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세종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인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너무 끝났네. 저출생률 아까 0.7, 0.7 사우스코리아에서 오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육아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세속적인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결혼하게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젊은 층이 2.1이 필요한 출산율이 0.7에서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본도 심각하고 대만도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전 세계 빠르게 똑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 다시 우리나라 문제는 다민족 국가로 열어줍니다. 그걸 글로벌 포용 국가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됩니다. 이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문제, 노동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됐을 때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어디에나 어느 나라 사람인데 어느 나라 인종인데 선진국에 살고 싶은 나라 아닐까요? 우리가 선진국을 추구하면서 한국 사람밖에 못 산다. 이런 벽을 치고 사는 게 선진국입니까? 저는 자꾸 미국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후진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로마 시대의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향하는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마구 들어왔을 때 불법체류 문제와 이 사회 혼란이나 동질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까 그 말은 빼줬습니다. 전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고 영국에서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관 천지에 보이는데 흑인들 보이고 한국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어는 같이 씁니다. 언어를 같이 써야 같은 국민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동질성 문제가 있고 공동체라는 의식이라는 게 생겨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받아주는 건 마음을 열자. 그러나 조건은 한국말을 정확하게 할 줄 알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어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우리가 시킬 수밖에 없고 저는 세종시가 감당하려고 바로 한글 문화 도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는 세종시 한글 사관학교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세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교사도 양성해야 되고 한글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제대로 한국말을 배웠다라는 인증제도를 외국인한테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지만 한국말을 우리말같이 잘한다면 거기에 공통의 감정과 정서가 통하는 겁니다. 언어가 안 통한다면 무슨 동질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과 한국어를 국제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명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가 그런 한글 문화단지, 뭐 한글만 배우면 되겠어요? 한글 문화도 채용해야 되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서의 한글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설득하는 데 문자 의견이 되겠어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또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또 어떻게 될지. 저는 이 문제가 제가 세종시의 문제라고 해서 강변을 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이러지 않고 앞으로 우리 문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이를 안 낳으면 다른 아이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용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난 선진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원제 뭐 아까 양극화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양원제 개헌, 아까 잠깐 나왔던데요. 저는 국회를 상원으로 한다, 하원으로 한다 그러는데 지방분권을 개헌을 해가지고 상원은 뭐 시도지사 대표들이 미국 상원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원은 각 시도지사 각 출장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원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갈등 조정입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말하자면 저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부 다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선출했습니까? 공부 잘해 사법시험 봤으면 대한민국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를 정치 문제로 풀지 못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서울을 수도라고 해서 세종시로 넘기면 천도 아니냐라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수도라는 이름에 1급 체제를 고집하는 이 사고방식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다급 체제로 가야 됩니다. 서울, 세종, 부산, 영남 다급 체제로 가야 돼요. 수도가 하나다 둘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해요. 저는 서울은 전 세계의 경제도시이자 금융도시이자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상원을 만든다. 지금 현재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이 있다면 그 상원은 좀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포용국가라는 말도 썼지만 세계를 경영하고 미래를 경영하는 경륜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미래를 논의하고 그리고 갈등 시대 해결해주고 하는 역할에 원로들이 모시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원은 세종시에 두면 됩니다. 세종시에 두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관 그분들이 내정 문제를 여기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총리가 수반이 되는 그런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혼 집정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태가 어쨌거나 명칭이 어떻든 간에 그런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그 양원제 내지는 갈등 조정 기구가 국가 최고의 기구로서 마련되지 않으면 이 이원적 그 진영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양원제를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쓰지 않는 나라가 어딘가 같습니다. G10이 선진국 20개국 중에서 양원제가 없는 국가 딱 세 나라입니다. 대만, 대한민국, 그리고 튀르키. 다른 17개 G10 국가는 전부 다 양원제. 비능률 때문에 그런 거 왜 했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부 다 의사결정의 고도화 내지는 고도의 조정력을 위해서 상원이 역사적인 연역과 의미는 다르지만 적어도 선진국에 다 있는 제도입니다. 그거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꽂히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제 그 정도 나라 됐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의 상원이 국가조정기구, 외교, 국방, 통일을 관장하는 세계를 경영하는 상원이고 내정을 관장하는 하원, 세종시에 두고 여기는 행정수도다, 저기는 세계 수도다, 국가 수도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되냐
저 천년 전에 고려도 삼경제도를 두었습니다. 개성에 개경을 두었고, 그리고 평양에 서경을 두었고, 경주에 동경을 두었고, 서울에 남경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사회에서도 다국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국체적으로 몰려드는 인구의 그런 핵심 구조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어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 흥분했습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제가 시장을 하면서, 그리고 지방자치대로, 저도 행정학 박사예요. 저도 연구한 바와 연구와 그 실무, 집행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을 오늘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 말씀에도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좀 연구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해서 정말 보다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균형 발전, 지방,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